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월 25일입니다. 6.25 75주년이네요. 오늘 또 중동에서 전쟁의 참화가 벌어질락 말락하는 트럼프의 전쟁쇼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포함해서 끝내주는 경제에서 끝까지 다뤄볼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6월 25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 데이터로 풀어보는 시간 슬로우 뉴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 자살한 사건이 네. 있었어요. 네. 이게 뭐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죠. 네, 학업 스트레스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게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사연들이 계속 특히 이제 10대 자살 사건이 늘어나는 게 구조적인 요인이 없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3명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실 개별 강사 사안이라서, 때문인지 예.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네, 않았는데 네. 하지만 예. 구조적으로 네, 자살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특히 OECD가 가장 최고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래프는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OECD 주요 국가를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네. 네. 그래프 준비 중인데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다가 네. 한동안 쭉 떨어졌었죠.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의 1위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근데 다시 오르기 시작했네요. 네, 저게 네, 지금 네. 한 200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이 기본소득 기본 기초연금 들리면서 이제 노인 자살률이 줄어든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자살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이렇게 잘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28.3인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이상의 자살자 수, 인구 대비 자살자 수가 2~3배 이상 많다고 하셨습니다. 일본보다 2배 이상 많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꼭 뭐 자살까지 뭐 잘못했다, 다 책임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유일한 긴축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정부가 돈을 안 네. 쓰겠다고 한 거는 네. 한 정부는 사실 이전의 보수 정부에서도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 먼저 볼까요? 이거 이제 노인 빈곤율인데요. 네네네. 노인 빈곤율이라는 건 이제 중위소득의 50%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면 지금 월 130만 원 못 버는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비율인데 노인 빈곤율이 미국의 거의 2배 이상이 되죠. 2배 가까이. 초록색이 되죠. 미국이고 파란색이 한국이고 우리나라. 나머지 이제 가능성이 되는 게 다 OECD 나라들인데 빠르게 떨어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네, 떨어지고 있지만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다른 나라들 비교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보다 아득하게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완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높고요.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높아서 어르신 자살률도 그렇습니다. 높다. 75세, 84세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이게 70명 가까이 되잖아요. 메뉴에 빨간 게 한국이죠. 네네. 와,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도 38인데 거의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노인 압도적인 자살률이 일이네요. 높습니다. 이건 OECD 국가들. 네, OECD 국가들이고 OECD 국가들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랑 한국을 많이 비교하지만 멕시코보다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노인들이 평온하게 말년을 맞이하지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나라가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하고 한국이 OECD가 가장 열악한 복지 국가라고 하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네네. 고등학생들이 10대잖아요. 네네. 10대들은 어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연령대별 자살률인데요. 보시면 이제 당연히 노인들이 높고요. 맨 위쪽 회색이 지금 이제 70세 이상, 80세 이상인데 한국 노인 자살률이 높은데요.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지금 10대 자살률이죠. 네, 이것만 보면 이제 통계적 착시가 생기기 쉬운데 평평한 것 같아 10대 보이는데. 자살률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 위에 연두색이 이제 20대인데요. 20대도 보면 아무튼 지금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대, 20대도 압도적으로 높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뭐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 10대, 20대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10대, 20대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압도적으로 높다. 근데 한국만 놓고 보면 한국 안에서 다른 연령대가 훨씬 높기 때문에 10대, 20대 자살률을 그동안 우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원래 10대, 20대는 자살을 하지 않고요. 다른 그렇죠. 나라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라나고 있는데. 이 평평해 보이지만 이거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거죠. 이걸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10대, 연두색이 20대인데요. 아래에 있는 게 10대 위에 있는 게 20대. 보면 이제 80년대나 9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 20대 자살률은 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10대 자살률도
10만 명당 8명이나 그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해마다 이렇게 자살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보면 노란색 보세요. 2015년에 4.2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8명 가까이 올랐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그러네요.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0대만 따로 놓고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10대만 따로 놓고 보시면 아까 평평해 보이지만 이게 통계에 착실하는 건 따로 놓고 보면 쭉쭉 오르고 있는데 야, 세 저거 진짜 명대 심각하다. 3.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특히 최근에 그러네. 네, 올라서 2015년 이후에 가파르게 지금 치솟고 있는 최근 상황입니다. 한 10년 동안 그런 네네.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인데 아, 제가 취재를 보면서 이제 그 여러 데이터도 보고 뭐 논문도 보고 조사를 봤는데 이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학업 스트레스였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만 있지 실제로 보통 이제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심리적 부검을 한다고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주변 그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부검을 하는데 한국에는 사실 자살을 다들 쉬쉬하거나 우리 기자 생활 처음 하면 이제 자살 사건들 취재하러 장례식장 취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굉장히 다들 괴로운 경험이 있는데 잘 취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다들 덮어두려고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통계만 나와 있지 아직 정확히 원인을 모른다라는 게 정확한 분석일 거고요. 근데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나요? 말하자면 내인설, 외인설 같은 건데 네. 일단 바깥 외부의 한국 요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요인이 그렇죠. 1위고요. 너무 빈곤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율로 보면 이제 정신과적 질환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마음의 네, 문제. 우울증 뭐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이 실제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우울증이었다는 이유도 꽤 많이 비율을 차지합니다. 압도적으로 맡은 게 우울증까지 가기까지의 네. 과정도 있잖아요. 그 네, 사람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네. 또는 그런 이 상담을 할 만한 사람이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때 맞습니다. 이럴 때 점점 심해져서 네. 나중에 병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다만세 포럼에서도 그 이야기가 네. 나왔었는데 네. 한국은 특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병원 문턱이 또 굉장히 높을 뿐더러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그 편견과 배제가 심해서 사실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거나 그걸 계속 묵히면서 더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네. 이 감기처럼 감기나 어떤 다른 팔이 다쳤다, 상처가 났다 한 것처럼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로 빨리 복귀를 해야 될 텐데 그거 자체가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고 낙인이라는 건 저 사람 정신병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의 그리고 사회적인 저도 시선. 이때 다만스 포럼에서 처음 듣고 굉장히 놀랐고 지금 취재도 좀 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이라는 코드가 발급이 되면 사실 이제 보험 가입도 어렵게 되거나 실제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거나 실제 그런 편견이 사회적으로 많아서 네. 그런 것들 좀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자살률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정환 대표가 얘기한 다만세 포럼 다시 만든 세상이고요. 그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 담고 있는 그런 포럼인데 그 이야기는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뉴스토마토 요 채널이에요.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자살률 중에 또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은 또 이제 압도적으로 남성 자살률이 높은데 10대는 또 10대 여성들 자살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10대와 20대는 자살 시도가 압도적으로 여성이 높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이제 성비를 나타낸 건데요. 이제 누적을 나타낸 거죠. 남성 자살자가 여성 자살자의 한 2배, 3배 이상이 됩니다. 네. 일단 통계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남성 자살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이제 남녀 성비를 따로 보면요. 빨간색이 여성이고 파란색이 남성인데 당연히 남성이 많죠. 네. 그런데 10대를 보면 여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네. 빨간 막대가 네네. 10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높네요. 이제 추세적으로 여성의 자살이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10대만 독특한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사고도 여성 여고생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림도 정말 놀랍죠. 이 자살 시도자 수입니다. 노란색은 실제로 보라색은 자살이 성공한 비율이고요. 자살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어감 이상합니다. 어쨌든 예, 비극적인 그런데 이 자살자들은 실제로 이제 50대가 높은데 실제로 이제 자살 시도자는 압도적으로 10대, 20대가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게 지금 뭔가 이 어떤 아픔이 있는가. 진짜 심각하다. 그런데 또 자살 시도자들이 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이제 10대에서 여성 자살자가 많은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살 시도하시면 네. 그러면 병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통계되나요? 응급실 내원한 자살 시도자 수인데요. 그러네요. 보시면 이제 여성이 자살 시도자 수, 자살 시도 때문에 병원에 실려온 비율이 빨간색 여성인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는 여성이 많고 실제로 자살에 성공한 경우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실제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들 네. 그래프를 보니까 또 중년 남성들이 또 굉장히 맞습니다. 중장년 이상의 이제 남성들이 굉장히 네. 힘들다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중년 남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또 20대, 20대 20대 여성들의 문제.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짧게 구조적 원인을 따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저 이 그래프가 굉장히 그 본질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인데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원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노인들의 복지를 늘렸을 때 노인들 자살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늘리면서 노인들 자살이 줄었는데 보시면 파란색이 한국이고 빨간색이 OECD 평균인데요. 보면 GDP 대비 복지 지출 네, 비중이네요. 한국은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죠. 계속 네. 늘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OECD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지 지출이 노인들에게 가닿지 못하고 있거나 실제로 노인들 지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노인들 대부분이 100만 원 수준의 초반 수준의 그러니까 중위연금이 절반도 안 되는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네. 거의 아까 43% 정도 됐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이 압도적으로 낮은 복지 지출 비중이 결국 경제적 어려움과 극단적인 선택. 요즘부터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제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아예 저희 슬로우 뉴스에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자살이라고. 정확히 쓰는데요. 네.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낮은 복지 지출 비중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가 튼튼하면 경제적으로 네.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이 비참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을 수 있고 그러면 그래도 자살을 하는 데까지는 네.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런 거잖아요. 뭐 송파 세모녀, 수원 세모녀 이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을 보면 정기요금을 안 내면 수도가 끊기면 구청에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찾아가 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는데 정기요금을 다 내고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구들 위기 가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않는다. 그리고 한국이 GDP 11위, 12위 정도 되는 나라인데도 여전히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가장 낮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인 이 부끄러운 굉장히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네. 대통령이 첫 번째 네. 국무회의 하는데 네. 복지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임명했던 복지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자살률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살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재정 문제가 있고 현재 윤석열 네. 정부에서 넘어온 재정이 파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대, 20대 특히 여성들의 문제는 네. 마음의 문제일 수 있는데 또 상담 인프라 뭐 이런 거 까는 게 맞습니다. 다 재정이 들어가는 그렇고요. 아마 일인데 특히 또 20대 여성들은 또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문제들도 또 연관이 돼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슈도 빠르게 살펴봐야 그러시죠. 되는데 일단 예.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고 네, 있어요. 오늘 왔던 이야기는 44주 연속으로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올랐다. 이 그림 보시면 계속 등락이 있습니다만 한때 이제 그 2023년과 비교하면 지금 이제 다시 예년 수준으로 전망 지수 올랐다는 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 거죠. 지수인 네. 거죠. 예, 그래서 오를 이거는 것이다. 이렇게 올랐다는 건 지금 이제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44주 연속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 꺾이지 근데-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건 전망이고 실제 가격은 어때요? 실제 가격은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신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119%가 올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오르지 않은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민주당 정권에서 아파트가 오른다라는 그 속설 또는 편견 또는 학습 효과인데 지금 벌써 이제 정권 초반에 집값이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보시면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2003년에 한 2배 수준이었어요. 정확히 네, 2.0배였는데 지금 올해 5월 기준으로 3.2배까지.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강북인 아파트가 2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강북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강남에 가면 32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완전히 네. 자산 가치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보시면 이제 노동자들 임금은 거의 늘지 않았죠. 네네네. 임금은 1,900만 원에서 20년 동안 4천만 원으로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은 6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2.9억에서 12.8억까지 올라 있는 상황.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월급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맞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2배로 얘기를 하죠. 낮아졌다. 숨만 쉬고 임금을 다 모아도 2003년에 16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32년이 걸립니다. 32년 동안 월급을 다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경실련에서는 이런 집값을 어떻게 잡자고 그래요? 사실은 시민단체니까 정말 대안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의 계속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에서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공급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안정될 거다라는 믿음을 주자는 거죠. 그렇지만 공급 확대는 아시겠지만 또 지금 확대를 해도 4년 5년 뒤에 이게 그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경실련은 왜곡된 주택 공급 체계를 전면 개혁하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세금 개혁 없이는 세제 개혁 없이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이걸 그 트라우마가 좀 있죠.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잡으려고 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또 공약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라는 주장인데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다 사실 시민단체 주장에서 약간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 규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 그 금융회사들은 엄청난 그 이익을 내고 그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네.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세금을 매기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출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세금을 네.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 뭐 이렇게 조금 받아도 15% 네. 조금만 많이 받다 싶으면 25% 이렇게 따박따박 네. 내는데 집은 10억짜리가 30억 돼도 네. 별로 이렇게 타격감이 없는 세금제도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집값 잡고 뭐 큰 집 사는 사람들이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세수가 필요하잖아요. 복지를 아까도 자살 막으려면 복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을 월급쟁이한테만 걷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산가들한테 걷어야 될 것 사회복지재반 같아요. 청년들이 연봉 3천에 1년에 1,000만 원을 월세로 내는 세상인데 부자들은 1,000만 원을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네. 있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수십 채씩 대출 받아서 돌려막기 하면서 갭 네. 투자해서 이 집주인 돼가지고 나중에 전세 사기 가까운 그런 상태까지 몰리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상식의 문제고 새 정부가 또 원칙과 상식을 국민들 계속 설득하면서 가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지금 실제로 그 조선일보나 지금 최근에 그 한경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 나왔던데 네. 집값을 이 발목을 잡을 어떤 수단도 지금 없다. 계속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계속 더 오를 거다라는 걸 모두가 지금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세금 올리고 뭐 이렇게 대출 관리 강화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반박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래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집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 주가가 관심이 가요. 네. 주식으로 자산 불릴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도 돈이 가는 거고 주가가 그리고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그리고. 실패했지만 밸류업 사실 네네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한국 경제의 어떤 장기적 성장성을 시장에 입증을 시켜서 자가치를 받도록 하면 다 같이 자산이 오르는 측면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주가 엄청나게 오늘까지도 올랐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시죠. 이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은 지금 그 탄핵 국면 이후에 한때 이제 그 미국 관세 전쟁 때 빠졌다가 지금 쭉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4월 4일부터 올라요. 진짜 묘해. 저때가 파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 마침 날인데. 그리고 관세 전쟁이 그 약간 일단락된 그 그렇죠. 측면이었고요.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누가 사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그 그림만 네네네. 보시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를
지난 이제 그러면 반년 동안 어떻게 샀는가를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기관 투자자고요, 파란색이 개인 투자자, 빨간색이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개미 투자자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파란색이 계속 사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3월 아. 이후에 약간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그때 이제 유상열 파밍이 안 되고 있을 때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지난 그 반년 동안 계속 꾸준히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개미 투자자들은 확신이 있었다. 외국에서는 볼 때 한국은 지금 경제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국민들은 이거 얼마나 해결될 거야. 그리고 다 정권이 바뀔 거고 바로 잡힐 거고 다시 바닥을 치고 오를 거다 생각해서 계속 주식을 샀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시 이제 선거 이후에 다시 주식을 뒤늦게 사기 시작해서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건데 기관은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한국인 하고. 투자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굵은 연두색이 실제 이제 주가고요. 네. 이제 맨 파란색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 개인. 네, 중간에 3월 이후에 보시면 그때 주가 와락 떨어졌지만 그때 한국 개미 더 투자자는 샀네. 주식을 와락 사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큰 이익을 냈겠죠. 당연히 파면 될 거야. 이러면서 샀어. 그리고 그때 보면 외국인들은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헌재에서 판결 안 하고 자꾸 미루고 그러니까. 국난 불안했지. 극복이 한국 국민들의 그 종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국민 개미 투자자 이건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금방 또 반등을 할 거다. 그리고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이걸 바로 잡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이미 2017년에 경험을 했고 한국 주가가 지금 낮아져 있지만 얼마나 오를 수 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개미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네요. 벌고 네, 있고 결과적으로. 아마 지금 이제 밸류업이 되면 훨씬 더 크게 올라가겠죠.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국난이 왔을 때 네. 금을 팔았고 응원봉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증권사 앱을 켜서 주식을 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투자해서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정환 대표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